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최초로 메르스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한 송대섭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대섭입니다. 네, 이 메르스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1차 진원지였던 평택 성모병원이나 2차, 3차 진원지였던 삼성 서울병원 같은 새로운 진원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증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발생자 수가, 신규 감염자 수가 지금 5명 내외로 굉장히 적은 숫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연히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지역사회 또 공기 감염 이런 대규모 확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컸는데요. 지난 일주일 새 확산세가 좀 확 줄어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지역사회 전파나 공기 전파는 지난 사례에서 봤듯이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초기에 방역당국에서 발생자, 감염자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나 격리 조치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발빠르게 또 적극적으로 격리를 하고 또 역학조사를 통해가지고 방역 조치를 한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감염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강 상태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다 보니 조심스럽게 종식 선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이 종식 선언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신종 감염병들, 특히 바이러스 감염병들, 2014년도에 에볼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듯이 이런 것들이 마지막 발생자가 나오고 나서 보통 최대 잠복기 2주 정도를 곱한 그 기간,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약 28일 이후 정도면 종식 선언을 하는 것으로 지금 WH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중동 지역을 오가면서 메르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만큼 다양한 감염 경우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감염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낙타와 접촉하지 않았고 병원에도 들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역학적으로 추적이 가능할까요? 근데 일단 이런 역학조사에서 한 가지 맹점이 전적으로 이 개인의 기억 또 개인이 경험에 대해서만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낙타나 이런 야생동물과의 접촉 그렇거나 병원 내에서 직접 전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 발생했던 중동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 정도의 지역 전파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의 밀접 전파에 의해서는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기억을 못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감염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내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감염자가 감염되지 않았나.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지역 전파의 사례는 굉장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이 이제 24일까지 예정돼 있는 병동 부분 폐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진원지인데다가 바로 어제도 확진자가 나온 곳인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24일에 폐쇄를 좀 종료를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초창기부터 저를 포함해서 다들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종류의 신종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나왔을 때 조치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가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기에 폐쇄 조치를 해제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더 연장을 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메르스가 아무래도 전파력이 우리나라에서 커지다 보니 코르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토착화될 어떤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 내에서 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토착화라는 얘기는 좀 사실 섣부르게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토착화라는 개념은 질병 자체가 아예 지역사회 내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고 지금 마지막 발생자가 나오고 나서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토착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추후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중동하고 워낙 교류가 많고 그리고 예. 중동 내에서 유입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해서 반복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처음에 지난 한 달 넘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조기에 진단을 하고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바로 격리 방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사실 이 질병이 우리나라 내에 사우디처럼 토착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토착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재발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네. 한국형 메르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중동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예.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도 발표를 했고 바이러스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석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이러스 자체의 어떤 돌연변이 그런 큰 돌연변이는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어요. 물론 슈퍼 전파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염기 서열의 분석은 추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진은 안 났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그렇게 돌연변이는 없다라고 보는데 크게 주목하는 한 가지가 첫 번째 감염자께서 하필이면 바이러스의 배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노출이 됐어요, 사실. 그것도 여러 병원에 다발적으로. 그게 이제 열흘 정도 우리가 놓친 기간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열흘간 노출이 되면서 병원에서 많이 노출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원이 사실 초창기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선진국이고 이런데 왜 이렇게 발생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응급실이라든가 병실 내에 좀 그러니까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역학적으로 굉장히 질병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감염자에 대한 추적과 격리 조치가 늦어진 거 열흘 정도 노출이 된 거와 더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르스나 사스, 에볼라 같은 신종 전염병들이 이렇게 사람을 거치면서 더욱 독성이 강해진다는 이 주장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성 감염병, 신종 감염병의 80%가 사실은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에서부터 유래가는 쌀아들인데 이게 사람으로 와서 독성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면서 강해지는 거는 그건 좀 일부의 사례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로 옮겼을 때 감염성 자체가 전파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동물에서 순화가 돼 있는 바이러스고 그래서 사람으로 왔을 땐 사람 대 사람으로의 전파는 사실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번에 메르스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사람 사이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자꾸 넘어다니다 보면 네. 이 바이러스가 사람 내에서 또 적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전파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감염병 전문가가 오늘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을 위해서 부르거나 자문을 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터지고 있는 이런 질병은 사실 인접 국가 또는 주변 국가의 또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역학적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주변 국가로의 어떤 전파라든가 혹시나 본인 국가로의 어떤 전파 그리고 본인들 국가에서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반면교사를 삼을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가 이 불확실한 확진 판정이었는데요. 양성과 음성을 오가면서 몇 번씩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이 동물용 메르스 진단 키트를 개발하셨는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조회사에서는 이미 임상에 들어갔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 그래서 조만간 사람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던 것은 네네. 공항이나 항만 같은 곳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진단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신속하게 검출을 해서 그 즉각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목표로 개발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자꾸 양성과 음성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메르스 자체를 진단하는 근본적인 특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독감이나 우리의 보통 감기처럼 상부 호흡기에 주로 바이러스가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나는 하기도 감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객담 같은 가래와 같은 점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점액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검체를 갖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험상에선 그런 점액성 물질들 안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캡처가 돼버리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검체 채취 시기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양이 들쭉날쭉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 좀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하기도 호흡기 감염증은 좀 그런 진단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메르스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또 만약에 재발을 한다면 이번 같은 좀 빠른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요.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은 사실 빠른 진단과 그거에 따른 격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지고 세계 2위의 그런 오명을 쓴 원인의 주요한 원인도 그 첫 감염자에 대한 진단이 늦어지고 그 감염자가 열흘 정도의 시기에 노출이 됐던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영국이나 최근에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전파가 돼서 신규 확진자가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철저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면 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대섭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